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도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등이 그동안의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하면은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을 미국 시장에서는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S&P 500 지수는 1.1% 강세를 보이면서 5,459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른 17,300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1.64% 오르면서 다시 한번 4만 선을 회복하며 4만 5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점도 시장 상승에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PC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망치에 부합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상승이 됐고요. 전월과 비교해서는 0.1%포인트 둔화가 됐다고 합니다. 또 근원 물가 지수도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 FOMC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페드 워치는 좀 강하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90%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월가 안팎에서는 오는 7월 이제 이번 주에 열리죠. FOMC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주 연속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인도분 WTI가 77.16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브렌트유도 1.5% 하락한 8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에만 WTI가 3.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1.9%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WTI가 이 3.7%가 넘게 빠진 거는 5월 초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의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점 발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6월달 중국의 석유 수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가 됐고요. 정유 제품 수입은 32%나 넘게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재집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원유의 생산량을 증가를 하겠다라는 그 정책적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유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1.6%가량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 강세론자인데요. 펀드스트리트의 톰 리가 러셀 2000 지수가 다음 달 그러니까 8월이죠. 15%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러셀 2000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6월 대비해서만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11월 다가오는 미국 대선도 앞으로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을 부추길 거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머니네버 슬립에서 항상 이 판을 보여드릴 때 상승은 미국 시장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초록 그리고 하락은 빨간색을 하고 나는 오늘은 좀 반대로 돼가지고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은 올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볼까요? 오랜만에 맵이 초록초록합니다. 물론 이제 중앙에 있는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계속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는 있지만 워낙에 경쟁사들이 다양한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이런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위치에 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2%대 하락했고요. 우버의 주가도 2%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로키드 마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살짝 쉬어갔고 치폴레 이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일단 빅테크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를 보였는데요. 가장 좋았던 주가는 메타입니다. 2.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최근 반도체 관련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버텨냈던 종목인데 또 주말 사이에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에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지난번에 호실적 발표를 했고 또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도 견조합니다. 퀄컴의 주가 2%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모두 올랐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0.2%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0.2% 아쉽게도 조정 보였습니다. 최근에 M7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한 종목들을 두 개 꼽자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구글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기업이 또 유일하게 실적 발표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1.4% 올랐고요. 지금 이미소비재 쪽에서 보면은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넘어가면 월마트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타겟 등의 종목들 모두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하락 속에서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섹터들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금융주를 보여드리죠. 최근에 금융주 움직임 계속해서 견조합니다. JP모건 1%대 강세, 웰스파고도 1%, 버크셔 서웨이 주가도 1%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카드사 관련한 기업들도 일제히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한번 꼽아볼까요? 네, 먼저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나 싶었던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제대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투자 의견 강등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만 네 번째 의견 강등 소식인데요. 필립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5달러에서 135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한 이 판매 가격 인하 그리고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장벽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악화는 더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직전 날에는 KGI 증권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었고요. 목표가 236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뉴스트리트도 투자의 등급을 중립에서 하향했고요. 목표가 225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캔터피츠 제럴드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고요. 다만 목표가는 230달러에서 245달러로 올려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에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테슬라는 220달러 전후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M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의 대명사죠. 3M 주가가 말 그대로의 급등, 폭등을 해줬습니다. 26일에 공개가 됐던 2분기가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60달러 매출에 이 조정치를 감안한 주당 순이익이 1.93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 59억 달러 매출에 1.68달러의 EPS를 크게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M이 초반에 13%가량 상승하다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무려 22%의 급등으로 127달러에서 장을 마쳤고요. 아울러서 지난 4월 1일에는 이 헬스케어 부문 솔벤툼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그 절차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순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중소형단으로 힘이 실릴 거란 전망 속에 3M 더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던 그날 RBC 애널리스트 는 3M의 환경 오염 부담금이라는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덱스콤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 기업인데요. 40%가 넘게 뚝 떨어지면서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이 10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5%가 증가한 숫자가 찍혔지만 시장 예상치 10억 4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올해 예상치도 전망치도 낮췄는데요. 기존의 42억에서 4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가 발표됐던 그날 CEO는 예상보다 적은 신규 고객 수 그리고 사용자당 매출 감소를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직전 거래일 대비 40% 넘게 떨어지면서 종가가 여기 뚝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64달러에서 덱스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이제 곧 종전인가? 사실 몇 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고요. 우리나라 PC, CPI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몰라도 미국의 CPI와 PC는 매일 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요 PC 관련한 데이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증권 시장이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물가 지표였는데요. 지난밤 발표된 물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 항목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차츰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3월과 4월 2.7%로 상승했다가 5월에는 2.6%로 하락을 했고 이번에는 2.5%까지 떨어졌는데요. 즉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막바지로 들어섰다는 사실에 자연스레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는데 이 마호니 자산운용의 켄 마호니 사장은 숫자는 점점 더 온건해지고 있다며 이제 연준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고요. 또 11월과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될 텐데, 과연 이번 FOMC 그리고 9월 FOMC 가운데 어느 순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입뉴스 역시나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라는 걸까요? 미국의 암호화폐 우리가 지배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다. 이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한 패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2024 컨벤션에 참석해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보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를 지배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비트코인 2024 컨벤션에서 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자 내놓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트럼프는 자신을 친암호화폐 후보로 포지셔닝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보다 더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한입뉴스는 항상 AI 관련한 소식 전달 드리는 것 같습니다. AI 훈련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플랫폼 X의 이야기인데 AI 챗봇 그록의 훈련에 이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에게. 근데 보니까 그 전에는 제공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챗봇에 제공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등에 관련한 이슈에 따른 조치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플랫폼이죠. X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게시글 등 각종 상호작용을 통해서 AI 챗봇 그록의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동일한도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X의 사용자 설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챗봇에 제공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AI 훈련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또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뭔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다음 한입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매년 3조씩,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저탄소 경제에 매년 3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더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건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방증이겠죠.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또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저탄소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면서 2050년까지 매년 3조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예산 규모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지만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옐런은 경제를 강화하고 또 기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입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한 소식인데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R등급 중에 최고다라는 건데 이제 R등급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엄마랑 같이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혼자 가서 볼 수는 없고 이제 부모님과 보호자가 동반을 하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드풀과 울버린 요 영화가 주말 박스오피스를 장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5억 달러에 가까운 오프닝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저도 사실 인사이드 아웃을 정말 뒤늦게 봤는데 저의 결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의 흥행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디즈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주말 박스오피스를 장악하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2억 500만 달러, 또 해외에서는 2억 3,330만 달러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올리면서 5억 달러에 가까운 오프닝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R등급 17세 미만의 보호자 동반 관람가인 등급의 영화 중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 개봉한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에 이어서 마블 영화에서도 흥행을 거두면서 디즈니 프랜차이즈가 여태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한국 영화가 정말 많이 개봉을 하는데 사실 되게 조용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다들 3, 4호 손잡고 영화 보러 많이 가나 봐요. 네, 아직까지 이 영화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조금 침체되는 네. 모습 보였는데 계속해서 영화사나 배분사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극장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OTT와의 경쟁에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NBA가 새로운 파트너로 아마존의 손을 잡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긴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새로운 장기 TV 계약의 파트너로 월트 디즈니, 컴캐스트, 그리고 아마존을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플랫폼 3사와 맺게 된 계약에서 향후 11년 동안 대략 760억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특히 아마존은 연간 약 18억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NBA는 해당 협상을 두고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팬들을 위한 경기의 도달 범위와 또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아마존과의 새로운 계약은 월트 디즈니 및 MBC 유니버셜 계약의 일부인 방송, 케이블, 스트리밍 패키지를 보완함으로써 앞선 목표를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아마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기존 계약자였던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조금 뿔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걸기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지난 22일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던 이 매칭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매칭 권리는요, 기존 계약자가 제3자에 의해서 제시된 제한을 매칭, 즉 동일한 권리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NBA TV 판권을 보유한 기존 계약자인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NBA와의 계약 만료 직전에 해당 권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NBA는 아마존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26일 NBA를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NBA가 우리의 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함에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당 고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NBA는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NBA의 대변인은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 우리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반박하는 모습 나섰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조금 더 팔로우업 해볼 소식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같은 조건이라도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보다는 아마존 손을 잡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NBA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런 소식 가운데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주가는 좀 안 좋겠네요. 네,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는 26일만 살펴본다면 4% 정도 상승하면서 8.31달러의 장을 마감은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사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내내 하향 곡선 그리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의 질주를 지금 막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원한 독과점 체제는 불가능할지 네. 또 앞으로의 경쟁 구도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의 수익성은 굉장히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한 제약사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인데요. 그렇죠. 라이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라이벌로 바로 로슈와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로슈와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모두 환자가 더 빨리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실험적 치료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들도 이런 업데이트에 합류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로슈는 지난 17일 경구용 GLP-1의 치료제인 CT996이 일상 시험에서 비만 환자가 4주 만에 체중의 평균 6.1%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최근 비만 치료제 주사제인 이 VK2735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뒤에 삼상 프로그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관련한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다들 탐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라이벌들이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투자은행 UBS는 GLP-1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33%씩 성장을 해서요. 매출이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UBS가 예상을 했던 1,250억 달러보다 상당히 높아진 추정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 매력적인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이 두 기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나섰는데요. UBS의 애널리스트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폭으로 앞서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킹 테라퓨틱스 주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유력한 라이벌인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26일 2.01% 오른 65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 폭발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지난 6월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